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안산의원에서 방문의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학과 의사입니다. 아직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라는 정식 명칭을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방문의료팀이라는 이름으로 새안산의원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안산 의원은 이제 안산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원 2개 중에 한 곳이고, 치과와 한의원이 있는데 새안산 의원에서 2000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타임 정도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시행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왕진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또 그것들도 일부 계속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식 의원으로, 방문 전담 의원으로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 진료, 방문 의료를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러 가는 형태는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안산 주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왕진 사업, 그다음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셨던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때 지금까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가 따로 방문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 후반기부터 저희가 참여하여서 방문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조금 바뀌어서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서 하는 방문 진료가 있고, 저희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들 하시고 계신 장애인 주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안산에서 시 지원으로 받고 있는 주치 사업입니다. 앞에서는 어려운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뜨거우실 건데, 이거는 이제 환자를 실제 가서 집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어떨까를 상상하시면서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있으면 접목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치 사업 시작한 것은 2021년 1월 29일부터고, 제가 여기 나온 자료들은 2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동에서 의뢰를 받게 되고요. 동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환자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체 발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더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나 재활치료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 방문했던 환자는 총 68명이고 남자 27, 여자 41, 그다음 독거노인이 42명입니다. 현재 종결된 환자 수가 18이기 때문에 12월에 방문할 환자는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종결 환자가 이제 18인데 사망하시거나 요양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혹은 몇 차례 방문을 통해서 이분은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제 종결한 사례가 12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봤던 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건데, 고혈압 환자 제일 많고요. 여기에 있는 질환 3-4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뇌졸중, 치매, 척추 협착으로 인한 이제 걸을 때 거동 장애, 요통이나 이제 다리 쪽 반사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골절 후유증, 뭐 대퇴골절 아니면 압박골절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거 후에 재활이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골관절염은 뭐 누구나 가지고 계시긴 한데 특히 이제 대퇴나 무릎 쪽에 골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해서 주요 질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13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장애 중에 불안과 우울, 공황장애, 실제로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을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싶은데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평가에서 넣어서 이제 23분 정도 있습니다. 신부전 아니면 뭐 심근경색 이후 고질적인 협심증 아니면 심방세동 이런 심장질환 9분 계시고요. 시력 저하로 실제 혼자서 외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 3분, 그다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할 때 많이 어려우신 분들 5분, 그다음에 배뇨장애도 의외로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뭐 한두 시간마다 가야 된다 아니면 약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일상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 외에 소수로는 목이나 이제 경추, 척추 부분 때문에 이제 팔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 그리고 사망하신 2분은 폐혈증, 당시 이제 폐혈증을 거치셨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도 있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중에는 만성 근통 증후군 진단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암 환자도 4분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방금 앞에서 했던 정영호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를 허약 그리고 경증, 중증으로 나눈 자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68명의 환자를 좀 나눠보면 이제 방문 건수는 의사 방문 건수는 총 244번이 되는데 저희가 방문한 환자들이 다 와상 환자거나 이런 환자는 아니고요. 오히려 혼자 외출을 한다. 근데 좀 안정적이다 하는 분들이 23. 혼자 외출하는데 굉장히 위태롭다. 위태롭다는 개념은 2가지인데 저러다 엎어질 텐데 누가 봐도 이런 느낌이 드는 결국은 언제 한번 엎어질 것 같은 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다른 분은 보기에는 실버카를 끌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갔다 오면 이제 허리나 이게 너무 아파서 며칠씩 몸져 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보기에는 넘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서 저 혼자 외출은 하지만 위태한 분은 그런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실내 거동을 벽 붙잡고 조금 하거나 아니면 누가 부축하며 화장실까지 가는 분도 있고 기저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앉아서 자분자분 자기 상체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기저귀를 하시거나 붙잡고 화장실을 가시는 거나 사실 기능병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실 때 언제든지 낙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말하는 와상이신데 와상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침대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약간 협조하시지만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거의 어려우신 분,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이 약간 저하돼 있고 협조가 전혀 불가능한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부류로 나눌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혼자 외출하는데 안정적이다, 이런 분은 이제 건강, 허약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혼자 외출하는데 위태롭다, 이런 분들은 요양등급 받으면 4등급 받으면 굉장히 잘 받고요. 아니면 보통 외 치매가 없으면 5등급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급 외로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실버카 끌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막 문제 놓고 막 진통제 먹고 다른 사람 부축 받아서 그 병원 가서 그날 막 주사 안 맞으면 막 쓰러지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외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출 불가능의 안정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들은 외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척추가 망가지죠. 왜 하시냐면 성격상 안 하고는 못 사시는 분도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척추 질환이나 어떤 질병들이 악화 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몇 달, 뭐 짧게는 한 달이라도 이제 쉬어야 질환이 이제 진정을 하고 안정기로 다시 이렇게 질환이 옮겨가는데 그분들은 그런 기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예로 든다면 척추가 손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 실버카를 끌고 다니시지만 빠르게 아래 질병 악화 과정을 빠르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척추가 먼저 이제 망가져 버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빠르게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외출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정과 제가 악화로 나눴는데, 안정은 악화되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골절 후유증 중에 회복기일 때 아주 몸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살 쓰고 지시받은 대로 하고 이런 분들은 근데 돌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건 뭐 요양보호사가 있건 아니면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가족이 있건 있어서 자기 몸을 그 기간 동안 잘 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질병은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멈춰서 약 잘 먹고 이제 그건 가만 이제 몇 달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재활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력을 키우고 질병 관리할 만큼 정서적으로 힘이 생기면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힘이 생기게 되면 여기 안정해서 외출하는데 약간 위태로운 상태까지 옮겨갑니다. 이때 혼자 외출 안 하죠. 그러면 여기 안정 상태로 옮기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그래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살살 이제 몸을 외출까지 당기는 게 목표고요. 근데 여기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허리가 부서지도록 막 다니시면서 쓰면 여기 악화해서 빠르게 외출 불가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만약 2년 더 쓸 허리를 막 1년 만에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병 와상인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맑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협조가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래 누워 계시면 의식이 이제 약간씩 들어오지 떨어지시긴 하는데 이 질병 안정 상태도 초기이신 분들은 사실 침대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까지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제 질환 악화가 어쩔 수 없이 진행하면 이쪽으로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경계선에서 조금 더 지연시키거나 넘어가서 와상의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절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어디 입소하게 되는 기간을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혼자 외출을 안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나눴는데 몇 번 만나보면 이분이 혼자 외출은 하는데 이제 시한폭탄 같은 분들이 있어요.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조절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안 먹는데 얘기하는 내내 땅만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 멀쩡한데 밖에 안 나가세요. 집에 있습니다. 이분들 집에 있거나 집에 안 있고 나가도 다른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혼자 다니세요. 혼자 다녔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자고 일주일 내내 말을 안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라서 더욱 그런데 아니면 어떤 분은 끝없이 불안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호소하고 전화하고 막 계속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신체 상태가 굉장히 좋지만 빠르게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증 허약 건강 환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놓으신 것 중에 우울증 보편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나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서 상태입니다. 힘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정서적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나머지 육체적인 힘을 다 갉아먹어서 일로 막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보편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증으로 분류하신, 아까 보면 방문 진료를 선택적으로 하거나, 이분들은 당연히 방문 진료가 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요 분들도 교육을 받거나 정확한 지시를 받거나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나빠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뀌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 돼야 바뀌죠. 왜냐하면 바뀌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바뀌는 건. 삶이 통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뀌려면 내가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안정돼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보호자가 있거나 본인이 어떤 연계되어 있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본인의 인지나 아니면 자기 수용, 종교가 깊거나 하셔서 그런 수용 능력이 높은 분들은 좀 안정이 되시지만, 요런 분들은 그렇지만, 요 악화에 있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질환이 진행을 했으니까 가족이 잘해줘도 사실 막 슬퍼하고 내 몸을 어떻게 못하겠고 나는 이제 죽을 때 됐나 봐 막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사람의 정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많이 나왔던 제도와 좀 다르게 이거는 실제 그러면 왜 집에 가서 환자를 만나는가? 이제 집에 가서 환자를 왜 만날까요? 환자가 밖으로 병원에 나올 만큼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집으로 가죠. 근데 왜 똑같이 튼튼하지 않아도 다 집으로 가나요? 모시고 다닐 사람이 많으면 집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본인이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의 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 자원이 많으면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이 좀 적어도 내가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신적 힘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도움을 막 구해요, 여기저기 막. 그래서 가족은 없는데 도움받아서 병원 다 가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같이 약해지고, 보통 이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이전에 이미 가정 파악이 이제 붕괴되거나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노인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서입니다. 인지는 치매가 걸리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이 인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 질환 악화가 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폐 기능보다 나머지 기능이 더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략 시간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경계선에 필요한 이것은 본인이 훌륭하면 제일 좋은데 그 정서적 격려를 주기적으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랑 주기적으로만 만나도 그걸로만으로도 회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먹어야 음식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식사 공급하고 치아입니다. 의외로 이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치아가 상하면 치과 치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뼈가 이미 약해져 있어서 치과 선생님들이 거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 빠져버리시면 괜찮은데 이게 반쯤 부러져 가지고 막 썩고 이러시는데 그걸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엄청난 치통에 시달리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진통제를 막 마구 드세요. 그래서 저희 한 할머니는 진통제를 마구 드시다가 위궤양으로 실려갔다가 다시 와서 좀 나면 아파서 막 여기랑 딴 데도 같이 아프죠. 막 진통제를 먹다가 또 응급실 한번 갔다 오면 또 한동안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치아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사 공급은 가족이 있거나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되는데 2분 남았나요? 식사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도시락 서비스가 없으면 식사하기 되게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예인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5세 여사 파킨슨병이고 당뇨가 있으십니다. 이분은 작년 가을까지는 남편과 함께 거동을 했는데 올 겨울부터 거동을 하지 않고 밖에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됐을 때는 밖에 외출하지 않은 지 한 3, 4개월 이상 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병원은 남편이 가서 대리 처방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사시고요. 근데 이분이 왜 외출을 안 하게 됐냐면 파킨슨이 진행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내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실신을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침대 밖으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실신을 자꾸 하니까. 화장실에서도 실신, 밥 먹다가 실신, 막 이렇게 실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만나시게 됐는데, 이분에게 질환과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고, 지금 이분이 남편하고 경로당을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또 사실 외출이 가능해요. 계단 굉장히 잘 다니세요. 이분이 원래 계단 못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파킨슨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디 걸리면 넘어진다고 남편분이 절대 혼자는 안 내보내시는데, 저분이 만약에 저희 안 만나고 그냥 계셨으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둘이 방에서 있다가 할아버지가 계속 대리 처방 받다가 이제 할머니가 아직 저희 만났을 때는 3-4개월이기 때문에 근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계셨어요. 인지도 좋고. 근데 외출 안 하면 빠르게 인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재활을 해서 복구가 되고, 이분이 만났을 당시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자기가 몸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남편을 들드드는 이제 매일 남편에게 화를 내시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이 많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다뤘던 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외출 잘 하시고요. 되게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이 그 경계선에 있다가 일이 가려고 막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사례입니다. 제가 진료를 나가면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혈압 변동이나 저혈당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혈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격려하고 치열업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밥을 뭐 내내 굶는 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한 숟갈 먹고 막 2주씩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방문 간호가 나가고, 그게 이제 287건이었고요. 방문 재활이 이제 360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계하는 게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하면 의원으로 연계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암이 발견되셔서 암 수술 지원비랑 해서 암 병원에 수술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기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한데 진행이 안 되면 보호자랑 연락하거나 해서 진행을 하거나, 제일 안 되는 게 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저희 3명 연계했는데 정신과 치료 지금 되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 비해서 아까 앞에도 언급됐듯이 이게 제대로 다뤄지는 자원이나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길 거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랑 얘기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지, 정신과도 제가 주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되려면 굉장히 밀착적으로 돼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저랑 제가 가게 되면 다른 의원 연결할 때도 손으로 그 자리에서 다 소견서를 쓰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저런 거 연결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는 연결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읽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 연계하거나 공중에 제가 직접 소견서를 갖고 가지 않고 공중에 뜨게 되면 이게 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 그 의료사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좀 연결이 잘 되고, 저기 하나 빠졌는데 동행 서비스라고 병원 갈 때 모시고 가는 서비스도 사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앞에서 의료 제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환자가 뭔가를 제공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환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시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면 다 해준데도 싫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자신의 삶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그거를 어느 뭐 프로그램에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노화 과정을 겪으면 돈이 없다, 가족들이 먼저 죽는다, 떠난다, 뭐 내가 힘이 없다, 잘 못 걷는다, 이런 노화 과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엄청 많은 갈등이 생기죠. 갑자기 준비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개인들은 이걸 다룰 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많이 배우니까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약 먹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당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 안 부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질환 관리를 하는 능력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두 개 중에서 2번이 더 쉬운데 1번을 해결하지 않고는 2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을 최대한 누리고 스스로 존엄하게 여기게 하기 위한 것이 사실 이거의 목적인데, 대상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는 환자의 가장 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보호자 문제는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상담을 비롯한 정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1년이 지나고 들었고요. 그래서 의사를 비롯한 방문 의료팀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실과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는 이 불안과 우울을 다룰 수 있는 좀 상담력의 전문성은 따로 교육을 받고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집단 상담이든 개인 뭐 말을 들어주는 시스템이든 그런 주변 자원이 훨씬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두 번째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주변 자원 개발 중에서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하구나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